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선 인연이 상당히 깊지만 지금은 독립된 국가를 세우지 못해서 잊혀진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여진족인데요. 거의 모든 한국사를 통틀어서 뗄래야 뗄 수 없었던 여진족, 그 애증의 관계, 조선과 여진의 관계는 우리가 몰랐던 아주 깊은 사연들이 많았는데요. 중국 대륙엔 이 중국인 한족이 명나라를 건국하고 몽골족이 건국한 원나라를 북방으로 내쫓는 전쟁이 한창인 동안 당시 한반도인 고려도 내부적 어지러움 때문에 신경을 못 쓰는 사이 만주 지역에서 여진족들이 조금씩 길을 펼치게 됩니다. 비록 한때 금나라를 건국한 여진족들이지만 어찌됐든 이들의 민족성은 유목을 기반으로 하는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금나라 해체 후 여진족들은 다시 부족 단위로 세력을 때로는 연합하고 때로는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명나라는 당시 여진족들을 크게 건주여진, 해서여진, 야인여진 이렇게 세 가지 세력으로 분류했는데 그중 한반도 가장 가까이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에 거주하던 여진족은 건주여진이었습니다. 건주여진 중에서도 두만강 바로 위쪽에서 하나의 부족을 이끌던 뭉케테무르라는 부족장이 있었습니다. 뭉케테무르는 먼터무의 몽골식 발음이라고 하며 한자 표기법을 한국어로 읽으면 동맹가천모가라고 한다고 합니다. 제가 여진어를 몰라서 정확한 발음을 들려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편의상 먼터무라고 부르겠습니다. 먼토무의 부족은 당시 고려랑 나름 친했습니다. 먼토무는 친고려파 중 한 사람이었는데 이 먼토무의 베스트 프렌드가 있었으니 바로 이성계였습니다. 두만강 일대를 포함해 지금의 함경도인 동북면을 주름잡던 이성계는 먼터무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성계 입장에서는 먼터무를 이용해서 북방의 다른 여진 부족들이 고려로 침범해오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먼터무와 친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성계의 의형제이자 조선의 개국공신이기도 했던 이지란, 여진족 이름으로는 퉁두란 역시 먼터무 부족의 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기록에서는 먼터무와 이성계의 사이가 그냥 비즈니스 관계였다고도 하고 또 어떤 기록에서는 진짜 친한 친구였다고도 하고 또 다른 기록에서는 먼터무가 이성계를 모셨다고 하는데 정확한 둘 사이는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우호적인 관계였다는 거죠. 오죽하면 이성계가 한국인이 아니라 여진족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먼터무는 이성계의 비호하에 아예 두만강을 건너서 이성계의 고향이었던 지금의 함경북도 회령 땅에서 부족민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일대 왕이 되자 더더욱 북방 국경의 안전을 위해 먼토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태조 이성계가 먼토무한테 관직도 내리고 그래요. 실제 먼토무가 회령 땅의 자리를 지켜준 덕분에 개국 당시 여진족들이 말썽을 피우지는 않았죠. 자, 그런데 태종 이방원이 왕이 되면서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태종 이방원은 재위 초기 함경북도 경원과 경성에 무역소를 설치해서 여진족에게 교역을 허용하는 등 여진족에게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명나라였습니다. 어느 정도 중국 본토 확장을 끝마친 명나라는 이제야 비로소 만주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는데 만주에 퍼져있는 여진족들에게 관직과 교역증을 줄 테니까 명나라 지배하에 명나라 관리를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대부분의 여진족 부족장들은 이 관직과 교역증을 받습니다. 이 유목민족들이 계속 약탈을 하는 이유가 경제적으로 궁핍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이 명나라 정부의 관리 하에 강대국인 명나라와 교역을 할 수가 있으면 피차간에 그게 더 이득일 수 있겠죠. 하지만 조선 입장에선 여진족들이 명나라에 입조를 하면은 아무래도 여진족이 조선을 만만하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명나라 정부는 압록강 이북 옛날에 그 고구려 초창기 영토 지역에 건주 위를 설치하고 제일 먼저 명나라에 입조했던 부족장이자 먼토무의 라이벌이었던 어허추를 그것의 최종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조선과 건국 시점부터 늘 친분을 쌓았던 먼토무는 끝까지 친조선 정책을 고집하다가 결국에는 명나라 관직을 받기로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불쾌하지만 걔네 입장에서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시 중국 명나라와 조선은 시장 규모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당연히 더 큰 명나라와 교역을 하고 싶겠죠. 명나라는 처음에는 이 먼토무도 건주의 영향권에 두려고 했으나 처음 건주의 책임자로 임명된 어허추가 이 먼토무의 사이가 썩 좋지가 않았고 두 사람의 힘이 비등비등해서 누가 누구 밑으로 들어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 정부는 압록강 이북에는 건주의 영향권으로 두만강 이북, 그러니까 먼토무의 근거지이자 과거 이성계의 고향 땅에는 건주 좌위를 따로 만들어 주어서 어허추가 먼토무가 각각 따로 세력권을 형성하게 배려를 해줍니다. 그런데 태종 이방원 입장에선
이게 안 입고 온 거죠. 조선이 먼토모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래서 태종 이방원은 1406년 모든 여진족과의 무역을 전면 폐쇄합니다. 이게 태종 이방원의 실수였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여진족의 북방 국경지대 약탈이 삽시간에 빈도수가 부쩍 늘어나게 됩니다. 원래 유목민족들에게 무역을 폐쇄해버리면 얘네는 바로 이빨을 드러내거든요. 다른 여진족의 약탈을 막아주던 먼토무조차도 굳이 조선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근데 태종 이방원이 누굽니까? 당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니죠. 태종 이방원도 몇 번 원정군을 보내 두만강 유역의 여진족들을 토벌하는데 여진족들 입장에서는 조선이라는 공공의 정 앞에 건주 여진들끼리 단결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태종 제위 중후반부에 북쪽 국경지대는 정말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이방원이 왕위에서 물러나 상황으로 있던 세종 제위 초반까지도 여진족들과 조선의 냉랭한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죠. 나중에 나오는 이 세종대왕의 사군육진 개척이 세종대왕이 심심한데 영토나 넓혀볼까? 이런 게 아니라 이 태종 이방원의 외교정책 그 연장선에서 여진족권은 반드시 해결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외교 문제 중 하나였던 겁니다. 먼터무의 라이벌이자 제일 먼저 명나라에 입주했던 건주위의 총괄차 어허출이라고 있었죠. 어허출의 세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록강 위쪽에 옛 고구려 초창기 영토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는데 세종 제위 초반에는 이 어허출의 손자였던 이만주가 세력을 이어받아 시시때때로 압록강 남쪽까지 내려와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태종 이방원이 죽고 세종대왕이 이제 외교를 비롯해 전권을 휘두르게 되자 세종대왕은 일단은 여진족들에 대해 다소 관대하게 나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여진족들의 귀순을 장려하기 위해 말단이라도 이렇게 관직을 주거나 정착을 위한 토지와 주택을 좀 줘서 이 조선 주민들과도 동화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힘썼습니다. 더불어 먼토무가 조선과 적대적인 관계는 원치 않는다며 세종대왕에게 아들들을 수차례 보내 친선의 뜻을 밝혀왔습니다. 먼토무는 명나라와 조선 양쪽 다랑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거겠죠. 그러나 이 국제사회와 외교에서 순진하게 추억, 의리, 우정 등에 집중하면은 큰 낭패를 보는 법입니다. 외교 면에서는 상당히 냉정해야 하는데 세종대왕이 딱 그랬습니다. 세종은 이 먼터무의 자발적 복속을 겉으로는 받아주면서 속으로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절대 착하기만 한 왕이 아니거든요. 세종대왕은 철저한 정복론자였습니다. 단 그냥 무식하게 약탈한 여진족들을 토벌하는 수준이 아니라 북방 지역을 완벽하게 조선의 영토를 편입시키려는 더 큰 꿈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러려면 전쟁만으로는 안 되죠. 거기에 민간인들이 가서 정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귀순한 여진족들을 거기에 살도록 보장해 준 거예요. 원래 거기 살던 애들이니까 걔네가 그 척박한 곳을 마을이 조성될 수 있게끔 만들게 하려고요. 먼토무와도 표면적으로는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 이유도 여진족의 부족들 전체를 적으로 돌릴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세종대왕의 정벌 작전의 일환 중 하나였습니다. 더불어 세종대왕은 결코 군사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무기 개량도 꾸준히 이루어졌죠. 호시탐탐 여진족들을 족치러 갈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세종대왕의 첫 목표는 어허출을 이어 건주위의 주인이 된 어허출의 손자 이만주였습니다. 그러던 중 1432년 12월 세종 제위 14년째가 되던 해에 여진족 일부가 압록강을 넘어 과거 태종 이방원이 설치해두었던 특수행정구역 여연군을 침략합니다. 이 여연군을 침략한 여진족은 건주여진이 아니었습니다. 여진족이 건주여진, 해서여진, 야인여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먼터무니 이만준이 다 건주여진이었는데 이번에는 해서여진 몇 명이 압록강을 넘었던 겁니다. 그러나 조선 정부는 이를 이만주의 소행이라고 오판하고 이번에야말로 이만주를 족치겠다며 세종대왕은 곧바로 정벌 준비에 들어섭니다. 진짜 오판했을까요? 자, 아무쪼록 전쟁의 명분과 구실이 생긴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목표로 하는 압록강을 향해 정벌군을 보냅니다. 목표는 이만주. 이 정벌 이야기는 세종대왕의 사군육진편에서 이어집니다. 조선과 여진족 1편에 이어 2편에서는 세종대왕의 사군 육진 개척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까지 아주 속속이 다뤄보겠습니다. 1432년 12월 여진족의 여연군 침입이 있고 다음 해였던 1433년 세종대왕은 신하들에게 정벌의 총책임자를 추천하도록 합니다. 여러 사람이 거론됐는데 그중 신하들 모두가 똑같이 의견이 모인 사람은 최윤덕이었습니다. 최윤덕은 집안 대대로 무인 집안이었고 최윤덕의 할아버지가 이성계의 위화도 해군 당시 옆에서 이성계를 보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신하들에게 토벌군의 총책임자를 뽑으라고 한 건 사실 답정너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꼭 이번 정벌뿐 아니라 이 세종대왕이 사람 추천하라고 하는 거는 세종대왕이 염두에 둔 사람이 이미 있지만 그래도 모양새 좀 갖추려고 신하들에게 추천하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가장 큰 능력은 한 사람의 장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장기를 극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장영실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세종대왕이 한 분야에서 한 명의 인재에게 꽂히면은 어떤 반대도 무릅쓰고 밀어주는 스타일이었고, 여진 정벌에 관해선 일찌감치 최윤덕을 생각해두고 있었을 게 100%입니다. 매사에 신중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렸던 최윤덕은 군대를 통솔하는 총대장으로 제격이었고, 평소에도 최윤덕은 이 북방 여진 문제에 관해 생각이 많았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세종대왕에게 상소문도 여러 번 올리기도 했거든요. 1433년 1월 세종은 최윤덕을 정벌군 총사령관인 도절제사로 삼고 일단 장교진들만 먼저 북방으로 파견했습니다. 3월경 압록강 유역에 도착한 최윤덕은 상황을 보고 이 세종대왕에게 본인이 생각하는 작전과 군사가 약 1만 명 정도 필요하다는 장계를 올렸습니다. 세종대왕은 통 크게 1만 5천의 병력을 투입시키기로 했고, 병력과 더불어 유능한 장수들도 파견한 후 최윤덕과 세종대왕의 협의하에 총 7개의 부대를 조직합니다. 4월 10일부터 19일까지 약 9일간 이 7개의 부대가 각자 맡은 임무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만주의 부족을 쓸어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딱 압록강까지 가고 사군을 설치했다고 아시는데 아닙니다. 이때 조선군은 압록강을 넘었고 오녀산성이라는 옛날에 주몽이 부여 탈출해서 처음 도착해 소선호랑 결혼했다는 그곳까지 진격을 합니다. 그곳에 흐르는 강이 파저강인데, 그래서 최윤덕의 여진 정벌을 1차 파저강 전투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진격을 했으니까 나중에 압록강 부근에 사군을 설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딱 압록강까지만 갔으면 거기에 사군 설치 못하죠. 1433년 최윤덕의 이 여진 정벌 때 가장 많은 공을 야전대장에 있었으니 7개의 부대 중 중군을 담당하던 이순몽이었습니다. 이순몽은 거의 장영실만큼이나 세종대왕의 편애를 듬뿍 받았습니다. 이순몽이 워낙에 사고뭉치였거든요. 술 먹고 엄연히 파직 유배당해도 할 말이 없는 사고를 쳐도 세종대왕은 그냥 눈 감아 죽었고, 누구랑 싸워서 행패를 부리면은 똑같이 싸웠는데 상대방만 벌어주고 이순몽은 봐주었습니다. 그냥 세종대왕이 그러지 말라고 잔소리하는 수준? 이렇게까지 세종대왕이 이순몽을 곁에 두고 감싼 거는 이순몽이 비록 문관이지만 무예에 출중했고 용병술도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과거 대마도 정벌 때도 투입되어 모두가 포위당한 조선군을 포기하고 가슴 아프지만 그냥 냅두자고 했을 때 혼자 군사 몇 명 이끌고 가서 조선군을 구출해오는 등 이순몽은 노빠꾸, 풀악셀, 돌격형이었습니다. 한 번 싸울 때는 옆뒤 안 보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진짜 야전에 특화된 현장형 장수였죠. 상관인 최윤덕과 완전히 반대인데, 이래서 세종대왕이 최윤덕을 총사령관에 임명하고 이순몽에게 중군을 맡긴 겁니다. 최윤덕의 여진 정벌은 성공적이었고 이 공을 인정받아 최윤덕은 우의정에 임명됩니다. 대신 3년 동안만 거기 계속 있으라고 하면서 도절제사를 겸임하게 했고, 최윤덕은 중강진 일대에 자성군을 설치합니다. 압록강 유역에 행정구역을 설치하는 것은 이 세종대왕뿐 아니라 최윤덕의 오랜 꿈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북쪽 국경선을 보시면 그 백두산 옆에 뾰족 튀어나온 지형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이제 중강진입니다. 최윤덕의 여진 정벌은 성공적이었지만 이만주를 죽이지 못합니다. 이만주는 도망가거든요. 다만 이만주의 가족들이 몰살당해요. 이러면 이만주가 절치부심하고 복수의 칼날을 갈겠죠? 그리고 그 옆에서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건주 좌이의 먼터무. 먼터무는 세종 정권기에 조선과 관계를 회복해서 좋게 지내고 있었는데 옆에 이만주 세력이 조선 군대에 의해 박살나는 걸 봤습니다. 이러면 먼터무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조선과 관계가 악화되면 좋을 게 없어요. 그런데 조선이 이만주 치는 걸 보고는 언젠간 우리들의 뒤통수도 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또 최윤덕의 여진정벌로 이 여진족 일부 부족들이 복수심에 불타올라 뭉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아무리 다른 부족이라지만은 그래도 같은 여진족인데 이 먼터무가 무작정 조선 편을 들 수가 있을까요? 사실 최윤덕이 이만주 부족 정벌할 때 세종대왕이 최윤덕에게 내린 밀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먼터무 암살. 먼터무의 부족과 조선이 친하게 지내고는 있었지만 결국은 그들도 손을 봐줘야 했습니다. 태종 이방원 때처럼 언제 먼터무가 조선 정부에 등을 돌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때마침 최윤덕의 여진정벌 당시 먼터무가 일이 있어서 명나라를 방문했다가 자기 부족으로 돌아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경로상 압록강 근처를 중간에 지나치게 되죠. 이 먼터무가 쥐도새도 모르게 암살당하면은 건주자의 소속 여진족들은 구심점을 잃고 자기들끼리 싸울 거고, 그때 조선이 군대를 동원할 수가 있겠죠. 그치만 이 최윤덕의 암살 시도는 실패합니다. 최윤덕이 스파이를 통해 입수한 정보에 착오가 있어서 집으로 돌아가던 먼터무와 엇갈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은 세종대왕 편이었는지 세종이 애초에 계획한 먼터무 암살 작전은 실패했지만 1433년 먼터무가 부하 족장에게 살해된 겁니다. 먼터무의 부재로 두만강 일대의 혼돈의 공백 상태가 찾아오자 세종대왕이 바로 명령을 내립니다. 얘들아, 두만강 쳐라. 당시 함경도를 함길도라고 불렀는데 이 세종은 비서실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김종서를 함길도 관찰사로 임명한 후에 1433년 12월 두만강으로 보내 근방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던 여진족들을 두만강 북쪽으로 내쫓습니다. 그런데 이 12월에 이쪽 지역이면은 진짜 엄청나게 추웠겠다. 그죠? 이 다음 달인 1434년 1월 김종서는 세종에게 상소문을 올려 두만강 이때 행정구역을 설치해야 한다고 건의했고, 세종대왕의 허가가 떨어지자 무려 7년에 걸쳐 김종서는 두만강 일대에 군사적 행정구역을 설치하니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육진입니다. 이때 이 지역 여진족들과 조선 사람들은 김종서를 백두산 호랑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김종서가 육진을 개척하고 있던 도중 이 김종서가 세종대왕에게 두만강 강도 건너서 여진족들을 아예 초토화하자는 작전을 건의했으나 명나라 정부가 나서서 조선에게 압박을 가한 것도 있고 세종도 부담감이 있었는지 김종서의 제안을 기각시킵니다. 한편 1437년 압록강에 있던 최윤덕의 임기가 끝이 나고 최윤덕은 한양으로 돌아옵니다. 최윤덕의 후임자로는 장영실의 인생 멘토인 이천이 평안도 절제서로 임명되어 압록강으로 파견이 되는데, 이천은 다시 한번 압록강을 넘어 세력을 구합 중이던 이만주의 여진족들을 공격한 뒤 무천과 우회 지방에 이 두 개의 군을 더 설치합니다. 이로써 태종 이방원 때 설치되었던 여연군과 최윤덕의 1차 파저강 정보로 설치한 자성군, 그리고 새롭게 설치된 무창군과 우회군, 이렇게 총 4군이 설치되는 거죠. 이 4군도 설치하고 일궈내는데 몇 년 더 걸립니다. 이렇게 이 세종대왕의 연간에 현 한반도의 북쪽 국경선이 확정되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의 삶과 세종대왕이 연결되어 있는 게 참 많죠. 누군가는 더 나아갔으면 좋았을 것을, 국경을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가지 못한 게 아쉽다고들 하는데 4군 개척하는데 8년 정도 걸렸고 육진 개척하는데 7년 걸렸습니다. 합치면 15년이고 이후로도 이 지역을 관리하고 완벽하게 한국 영토로 자리 잡기까지는 100년의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가는 것도 엄청난 실적입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은 원래 목표를 세웠던 곳이 압록강과 두만강이었습니다. 감정과 의욕만 앞서는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세종은 본인이 애초에 구상했던 계획에 철저하게 의거하여 실행에 옮겼죠. 여진정벌에 대한 논의가 한창일 때 신하들은 굳이 두만강까지 가지 말고 마천령 산맥까지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고집했습니다. 과거 고려시대 때 윤관의 여진정벌군이 마천령 산맥까지를 목표로 진군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실패했단 말이죠. 세종대왕이 윤관의 여진정벌을 분석할 때 산세는 한국인들보다 여진족들이 더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산맥을 국경선으로 삼을 경우에는 또 뺏긴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차라리 강을 경계로 방어하는 게 이 조선이 훨씬 제실력을 발휘하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산이 아니라 강을 고집했던 거죠. 만약 세종이 신하들 말 듣고 마천령까지만 갔다면은 고려시대 때처럼 또 여진족에게 뺏겼을 것이고 지금 한반도 영토는 더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이래서 역사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한편 이를 바득바득 가는 한 사람이 있으니 자기 가족과 터전을 모두 잃은 이만주입니다. 조선이 이만주를 찾아 죽이지를 못한 게 화근이 되는데요. 세종대왕이 죽고 이만주의 핏빛 복수국이 전개됩니다. 이만주의 복수국가 대여진 정책은 조선 7대왕 세조에게로 이어지는데요. 3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세종대왕은 이만주 토벌 후 압록강 유역에는 최윤덕과 이천을 통해 8년에 걸쳐, 먼토무가 죽은 후에는 이 두만강 유역에 김종서를 통해 7년에 걸쳐 각각 4군과 육진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이만주는 아직 죽지 않았고 재기와 복수의 기회만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는데요. 조선과 여진족 3편 시작합니다. 세종대왕의 4군 육진 개척의 이야기에 대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 4군 육진을 설치만 한다고 조선의 영토가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가 완전히 조선 영토가 되려면 그곳에 민간인들이 와서 살아야 하고 터전을 일구어야만 했습니다.
기존에는 여진족들의 귀화를 장려하고 받아주면서 그곳에 정착시켰는데 여진족이 아닌 조선 사람이 가서 살아야 했죠. 물론 원래 거기 살던 조선인도 있었지만 훨씬 더 많은 수의 백성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김종서의 의견에 따라 충청, 전라, 경상도 아니면 황해도의 백성들에게 북방으로의 이주를 권장하는 이른바 3인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압록강이나 두만강 유역으로 이주하면 세금이나 부역을 면제시켜 주었고 천민의 경우 면천도 시켜 주었으며 중인이나 양반의 경우 인센티브를 주거나 토관이라고 해서 그곳 토착민들 중 유력자를 뽑아 그 마을을 관리하는 관직을 주고 그에 합당한 토지까지 줍니다. 그런데 이 조선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거기가 살기 힘들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일단 춥고 척박하고 여진족들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오고 아무리 정부에서 경제적 유인을 해도 자발적으로 가는 인원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가도 가는 길에 동상으로 죽거나 굶어 죽는 백성들도 태반이었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일정 부분 강제 이주시키기도 했습니다. 자해에서 상처를 핑계로 이주를 거부하는 경우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북방으로 보냈고 범죄자들도 강제로 북방에 가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지역 내에서는 치안도 엉망이고 민심도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이 정도로 좀 무리를 했는데 사실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세종 사후에 이쪽 관리가 너무 힘든 겁니다. 세력을 어느 정도 회복한 압록강 이북의 이 건주위의 이만주가 사군 지역을 계속 못살게 구는데 단종 3년이었던 1455년, 단종 3년이니까 이미 수양대군이 김종서를 죽이고 권력을 장악한 계유정난으로부터 2년 후거든요. 그러니까 단종은 꼭두가시였고 나란 일은 전부 수양대군이 진두지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수양대군의 결정이었을 텐데 당시 평안도 도채찰사의 의견에 따라 압록강의 4군 중 3개를 철폐해버립니다. 수양대군이 세조로 즉위하고 몇 년 후 세조 5년이었던 1459년에는 남은 한 개도 없습니다. 이로써 아버지 세종이 만든 4군은 철폐되고 이곳의 민간인 거주도 공식적으로 금지됩니다. 군사지역으로만 남게 된 거예요. 세조가 북방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던 게 아니라 재위 초에는 이것저것 바빴습니다. 사육신 사건 일어나고 금성대군이라고 자기 친동생 쿠데타 모의하다가 발각되고 단종 유배 보내고 등등 세조는 자신의 정권을 안정화하는 데 집중하고 다른 일에는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만주는 세력도 회복하고 명나라로부터 관직도 다시 받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선정부와 정면 대결이 힘들다고 판단한 이만주는 처음에는 세조에게 기는 척을 합니다. 압록강에서는 이만주가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었고 두만강 유역에서는 먼터무가 암살된 이후 그 일대에 카오스 상태가 찾아옵니다. 여러 부족들이 포스트 먼터무의 자리를 두고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이때 명나라가 조선에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압록강 유역의 독보적인 1인자 이만주는 명나라가 포섭해 두었다. 그러나 두만강 유역의 여진족들은 지금 자기들끼리 다투다가 최종 승리자가 나오면 골치가 아파지니까 조선이 나서달라는 내용이었죠. 세조는 일적으로 가장 신임하고 있던 당대 조선 통틀어서 가장 유능하기로 이름을 날렸던 신숙주를 함길도 도채찰사로 삼아 두만강으로 보냅니다. 신숙주는 이 두만강으로 가서 두만강 유역의 부족장들을 전부 불러서 화의를 시켰습니다.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다만 한 부족장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낭발아한이란 부족장이었습니다. 그냥 참석을 안 한 게 아니라 이 낭발아한이 여진족 부족장들과 조선 정부를 이간질을 해댔습니다. 화가 난 신숙주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 낭발아한을 체포했고 낭발아한을 포함한 일가족 전체를 다 처형시켰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은 낭발아한의 부족 여진족들과 조선의 낭발아한 처형으로 이 조선에 대해 적개심을 품은 두만강 유역의 여진족들이 뭉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명나라 정부는 왜 쓸데없이 낭발아한을 죽여서 여진족 자기들끼리 단합하게 하냐며 역정을 냈고 세조는 그러면 두만강 유역을 확 쓸어버리겠다고 합니다. 물론 많은 신하들이 반대했으나 세조가 어디 신하들이 반대한다고 안 할 사람입니까? 신숙주 역시 여진족들에게 강압적으로 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죠. 당연하게도 조선에 있던 명나라 사신들도 세조의 여진 북벌에 반대합니다. 명나라는 여진족들끼리 통합하는 것도 싫고 그렇다고 조선 정부가 세력을 팽창시키려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명나라는 늘 균형을 유지하려고 했거든요. 명나라 사신들은 이 사태를 명나라에 보고하려고 명나라로 귀국하려 했지만 세조가 사신단의 출국을 금지시킵니다. 하여튼 깡하나는 세조가 최고입니다. 이 세조 6년이었던 1460년 신숙주가 두만강을 넘어 조선 정부에 대항하던 여진족 부족들을
초토화시킵니다. 적 430명을 죽이고 900채의 집을 불태웠으며 우마 1000마리를 확보하는 세종대왕의 사군육진 전쟁에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전과를 세웠습니다. 이 전쟁이 세조의 1차 북벌입니다. 신숙주가 이 정도 전공을 세운 건 처음 함경도로 부임했던 그 시절부터 이미 북벌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이고 1년 정도 정보를 수집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두만강 유역의 모든 여진족들이 토벌되거나 복속된 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깨갱한 건 맞지만 조선 정부의 적개심을 갖고 있는 부족들이 더 등장했고 이 여진족들이 싹 다 압록강 이북의 이만주에게 붙습니다. 세조 앞에선 기는 척을 하며 복수의 타이밍만 보고 있던 이만주의 세력이 급 불어나는 겁니다. 세조와 신숙주의 1차 북벌로 건주 여진들이 통합됐고 이만주는 곧바로 조선 침공 준비에 들어서죠. 세조와 신숙주의 반응이 이때 재밌는데 바라던 바다. 세조는 이때만큼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신중하게 신숙주, 한명회 등 당대 조선의 최고 브레인들과 군사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만주와의 대대적인 전쟁에 대비합니다. 아울러 1462년에는 북방의 지방 관리들을 현지인에서 뽑는 이 토관 제도를 철폐하고 북방의 관리들도 중앙에서 직접 사람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전환하여 북방에 대한 지배력을 더 높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의도치 않은 일이 일어났는데 토관 제도를 철폐하니까 기존의 토관으로서 이 조선 정부로부터 본인들의 터전과 기득권을 인정받던 함경도 토착 유지들과 토호들의 반발이 극심해진 겁니다. 원래 이 북방 쪽이 고려시대 때부터 워낙에 중앙정부 지배력이 약했고 자율권이 보장되던 지역이었고 이 세종대왕 이래 북방의 개척을 위해 그곳의 행정관도 그 지역 유지와 토호들을 삼던 토관 제도로 토호들의 지배력을 보장받고 있었는데 세조가 이걸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그 지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외지인들이 정부에서 파견한 사람이라면 지배력을 행사하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세종 이래 반강제적으로 행해진 3인 정책 때문에 쌓인 주민들의 분노, 불안정한 치안까지 겹치면서 함경도 사람들의 불만이 치솟고 있을 때 세조 재위 13년째이던 1467년 함경도 길주에서 길주 대토호였던 이시해가 반란을 일으키니 조선정이 최대 규모의 최악의 반란이었던 이시해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이시해는 가문 대대로 길주에서 여진족들과 교류하며 지낸 대호족이었고 이시해의 할아버지가 또 이성계와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이 정도로 함경도에선 알아주는 집안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조 정권 때가 되면은 본인들 입지가 초라해지자 세조의 중앙집권화 정책에 불만이 있던 함경도 토호와 호족들을 불러 모아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죠. 이시해가 거기선 입김이 셌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망을 활용하니 대규모 반란으로 확산시키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으며 일반 주민들도 반란에 가담합니다. 당시 함경도 21개 현 중에서 7개 현을 제외하고는 전부 반란에 가담했으니 이건 개인의 반란이 아닌 도 전체가 일으킨 반란이었으며 이시해를 비롯한 반란군 수뇌부는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들을 전부 죽이고 함경도를 장악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함경도로 파견가 있던 신숙주의 아들도 죽습니다. 이시해 이놈도 난놈은 난놈인 게 반란을 일으키고는 서울에 있는 세조에게 상소문을 올리기를 중앙에서 함경도로 파견한 관리놈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들이 직접 나서서 제거했다. 그런데 조사해보니까 신숙주 한명회도 반란에 가담했다고 올립니다. 세조의 브레인이자 양팔과 양다리였던 신숙주 한명회를 걸고 넘어지는 거죠. 이시의 입장에서도 얘네랑 정면 승부하면은 승산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간질을 한 건데 세조가 이 바보도 아니고 당연히 이시의 이간질이구나 파악했죠. 그런데 세조가 신하들 의심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때 되면 나이도 많아져서 의심병이 더 심해진 상태에서 신숙주 한명회가 마음만 먹으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실력과 권력, 지지 기반은 충분히 있으니 세조는 혹시 하는 마음에서 신숙주 한명회를 가둬버립니다. 저 대규모 반란을 유일하게 진압할 수 있는 두 사람을 세조는 자기 손으로 제거한 겁니다. 이시해의 반란군은 그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했고 저 위쪽 원래 조선과 전면전을 펼칠 생각이었던 이만주의 여진 통합군은 쾌제를 부르며 관전잼을 외치고 있었죠. 자, 세조는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해가고 이만주와의 전쟁은 어떤 결말을 맺게 될까요? 1460년 세조는 신숙주를 시켜서 두만강 일대 여진족들을 대청소합니다.
신숙주의 정벌로 인해 조선 정부의 복수를 꿈꾸는 여진족 부족들은 전부 압록강 이북 건주 위에 이만주 세력이 붙으면서 이만주의 건주 여진은 통합이 됩니다. 세조는 오히려 잘 됐다며 이만주를 토벌할 대대적인 군사 작업에 착수하고 북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도중 1467년 함경도 기일주의 대토호였던 이시애가 자신들의 텃세와 기득권을 더 이상 보장해주지 않는 조선 중앙정부를 상대로 대반란을 일으킵니다. 조선전기 최대 규모의 반란이었고 조선 역사 전체를 다 통틀어도 탑5 안에는 드는 규모의 반란이었는데요. 중앙에서 함경도로 파견한 관리들은 전부 제거된 상황. 심지어 세조는 이시의 이간질에 이시애를 유일하게 꺾을 수 있는 신숙주와 한명회를 자기 손으로 가두어 버리는데요. 가뜩이나 신경 쓰이는 이만주까지. 일단 이만주보다 더 급한 건 조선 내부의 반란이겠죠. 믿을 건 가족밖에 없다며 세조는 자신의 조카였던 27살의 구성군 이준을 반란 진압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이 엄청 어린애가 무슨 작전 지휘를 알겠습니까? 대신 세조는 강순 등 베테랑 노장 장교들을 이준 곁에 배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총사령관인 이준은 자기도 뭘 모르니까 함부로 군대를 움직이기를 꺼려했고 강순 등의 부장 장교들도 워낙 노장들이라 지나칠 정도로 신중해 반란 토벌군이 지금의 강원도 해양군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질 않습니다. 명목은 아직 군수물자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였는데 세조가 군수물자 아까워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화끈함의 끝을 보여주고 질주밖에 모르는 세조 입장에서는 해양에서 어물쩍대는 토벌군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때 세조에게 지금으로 따지면 전문 하사 정도 되는 이 하급 장교가 상소문을 올려서 진군을 하지 않는 토벌군을 비판하며 강제로라도 진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조는 내 말이 그 말이야. 이놈이 나이도 어리고 직급은 낮지만 뭘 안 해. 이러면서 그 사람을 이제 따로 만나기도 하고 이자를 특급 승진까지 시켜주면서 토벌군에 투입시키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무오사화를 일으키게 되는 유자광입니다. 여하튼 구성군 이준과 강순도 세조의 잔소리에 등 떠밀려 결국은 진군을 했고 함경도 함흥에 진을 친 뒤 지금의 함경남도 북청에서 이시애의 반란군과 격돌합니다. 이시애의 반란군은 야습과 도발로 토벌군을 헤집어 놓으려고 했지만 워낙에 진중했던 강수는 절대 도발에 넘어가지 말라면서 수비에 전념했고 수비는 또 기가 막히게 잘한 토벌군은 반란군의 공격을 모조리 막아냅니다. 그러나 토벌군의 화살이 다 떨어질 정도로 상황이 급박하던 사이 괜히 겁을 먹은 이시애가 먼저 휴전을 요청하고 군대를 뒤로 물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토벌군은 지원군을 더 받으니까 더 유리했고 반란군은 기세에 비해 점점 더 겁을 먹기 시작하죠. 이시애는 에라 모르겠다며 게릴라전으로 토벌군을 괴롭히면서 북청을 빼앗고 토벌군은 잠깐 북청에서 후퇴한 일이 있었는데 늘 소심했던 구성군 이준이 갑자기 진격명령을 내리면서 북청을 재탈환합니다. 이때 어마어마하게 큰 두각을 보인 젊은 장교가 있었으니 바로 남이었습니다. 남이는 가장 먼저 혼자 적진으로 들이닥쳐 목측을 부수고 적장 2명의 목을 순식간에 베었습니다. 전투 중 남이는 몸에 화살 4-5발을 맞고도 아무렇지 않게 싸웠고 혼자서 20여 명을 생포하고 적군의 무기 10여 개 정도를 빼앗습니다. 혼자서 생포한 사람 수가 20명이면은 혼자서 죽인 수는 얼마큼 많았을까요? 실록 기록에 의하면은 이시에 난 전체 전투를 통틀어서 남이가 가장 많은 적군을 죽였다고 합니다. 이때 남이의 나이 20대 중후반이었습니다. 이시의 반란군도 함경도 특유의 그 험준한 산세를 이용해 말령이라는 빌탈길에 진을 치고 존버를 하기로 합니다. 구성군 이준이 이끄는 토벌군은 말령에서 총력전을 펼쳤고 이 말령 전투에서 토벌군이 대대적인 승리를 합니다. 이후 이시에는 도망다니다가 부하들의 배신으로 체포되어 능지처참됩니다. 이시의 반란군과 토벌군의 진압전쟁은 세종대왕 이래 꾸준히 강화시켜놓은 조선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전투였습니다. 일단 이시의 반란군에 가담한 북방의 군대들도 워낙에 강했고 이 강한 반란군을 상대로 정면 승부로 방어에 성공하고 반격한 조선 관군도 훈련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다는 뜻이죠. 특히 이시의 반란군을 진압했던 마지막 말령 전투는 조선 역사상 최초로 대규모 화력전이 투입되었습니다. 진압군이 반란군을 토벌한 말령 전투는 이 화력 덕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군사력은 물론 무기 개발까지 세종대왕 이래 세조 때까지 꾸준히 진행되었습니다. 조선이 막 건국되었을 시기와 세종 연간의 무기 성량 차이가 굉장히 컸고 또 세종 연간과 세조 연간의 무기 성량도 차이가 컸습니다. 특히 세종대왕의 장남이자 세조의 형이었던 문종이 살아있을 적 직접 개발한 화차가 이시의 난 때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되어 신기전이란 화약식 대포 화살을 다발로 그것도 연타로 쏘며 엄청난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원래 화차와 신기전은 신호용 혹은 위협용이었지만 이 전투에서는 막강한 공격력도 보여주었죠. 화차와 신기전뿐 아니라 투입된 약 900자루의 화포들도 큰 살상력을 보였죠. 이 정도 힘을 가진 조선군이 왜 자기들끼리만 싸우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시의 난이 진압이 되자마자 명나라가 파병 요청을 해옵니다. 건주에 이어지는 이만주 부족이 워낙 그 크기가 커져서 명나라 입장에서는 얘네를 손을 봐주려고 했는데, 이만주를 손봐줄 때 세조에게 조선과 명나라가 연합해서 저 거대한 이만주를 치자고 한 거죠. 세조는 이시의 난을 진압하는 데 투입된 토벌군을 그대로 강을 넘게 해 이만주를 공격하게 합니다. 구성군 이준, 남이, 유자광, 그리고 그 압도적인 조선의 화력이 압록강을 건너 이만주 세력을 깨끗하게 말소시켜버립니다. 원래 명나라와 함께 작전을 펼칠 생각이었는데 이 명나라 군대가 오기도 전에 조선군이 단독작전을 감행했고 사건 종료. 화살로만 여진족 200명을 죽였고 벤 적장 수급의 수가 40급이 넘고 100채 가까운 마을을 불태웠으며 빼앗은 병장기와 우마는 셀 수가 없었답니다. 이때 또 인간병기 남이 장군이 무쌍을 찍으며 굉장한 활약을 했습니다. 세조는 이 전쟁으로 인해 건주 여진이 멸망했다고 말하며 스스로 자화자찬했습니다. 물론 건주 여진이 멸망까지는 아니지만 그 세력을 회복하는 데에만 또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만주의 토벌은 조선 개국 후 차곡차곡 쌓아온 군사력이 세조 때에 이르러 정점을 찍었음을 보여준 전쟁이었죠. 이 공로로 구성군 이주는 27살의 최연소 나이로 영의정이 되었으며 남이는 26살의 나이로 역시 최연소로 병조판서가 됩니다. 세조 때가 조선 군사력의 정점이었다는 뜻은 달리 말해 그 이후로는 군사력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세조의 손자 성종 제위부터 조선의 군사력이 급격하게 퇴보합니다. 워낙에 문치주의를 표방한 성종이었기에 연례 큰 군사 훈련들을 빼먹기 일쑤였고 무기 상태도 관리를 똑바로 하지 않았으며 군 기피 현상이 조금씩 만연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의 그 문약한 이미지의 첫 시작이 바로 성종 때부터였습니다. 노장 장교들이 성종에게 올린 장계를 보면은 젊은 장교들이 진법을 전혀 모른다며 장교가 이 모양 이 꼴이니 군대 훈련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며 하소연한 기록도 있습니다. 성종은 크게 신경 쓰지도 않았고요. 이때 여진족과의 충돌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닙니다. 여진족은 건주여진, 해서여진, 야인여진 이렇게 세 개로 나뉜다고 했었죠. 여태 조선의 국경지대에서 먼터무니 이만준이 하는 애들은 전부 건주여진이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여진족들과의 완충 역할을 하던 건주여진이 사라지니까 지금의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에 살던 야인여진들이 두만강의 육진을 자주 약탈합니다. 1479년에는 이 명나라가 이 야인여진을 같이 치자고 파병 요청을 합니다. 명나라가 군대를 보내라고 하니 안 보낼 수는 없어서 꾸역꾸역 보내기는 했는데 두만강 넘어가서도 별로 안 하고 그냥 명나라가 여진족들 토벌하는 거 구경만 했습니다. 무임승차만 하고 왔어요. 1491년에는 또 야인여진 중 올적합이라는 부족이 두만강을 침략하고 조선인 60명을 납치해가는 사건이 벌어지자 성종은 자기도 할 때는 하는 놈이라며 무려 4만의 대규모 토벌군을 두만강 너머로 보냅니다. 이 대군이 두만강 넘어서 한 거라고는 7명 정도 죽이고 빈집만 불태워버린 게 다였습니다. 올적합의 여진족은 이미 털고 다 털고 도망간 이후였거든요. 오히려 동상과 아사로 죽는 조선 군사의 수가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이래놓고서 조선 조정은 이겼다고 정신승리를 합니다. 세종대왕을 너무 존경했던 성종은 이 세종이 사군육진을 개척했듯 성종도 백두산 너머까지 조선의 영토를 확장시킬 구상은 했습니다만 망상이었죠. 현실성도 없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무엇보다 성종 때부터 조선 조정 곳곳을 차지한 살인파들이 문제였는데 조선 초 전국을 운영한 사람들이 아닌 이 살인파들은 싸우는 거, 군사력, 정벌 이런 거를 끔찍이도 싫어하고 반대하고 기피했습니다. 연산군도 한때 여진족 정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이 살인파들의 반대로 무산될 정도였죠. 자, 이렇게 기나긴 시리즈에 걸쳐 건주여진과 조선의 관계에 대해 살피면서 조선 전기의 군사력과 건주여진의 흥망성쇠를 봤는데 아직 시리즈는 끝이 아닙니다. 와해되어 있던 이 건주여진의 여러 부족들은 몇십 년 후 혜성처럼 등장한 불세출의 사나이에 통합이 되면서 명나라와 조선의 간담을, 아니 동아시아 전체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죠. 이 사람은 바로 태조 이성규 때부터 세조 때까지 내려온 건주 여진과 조선 정부의 연은 세조의 이만주 토벌로 끝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이후 동아시아에는 평화가 찾아오기는 하는데 몇십 년 후 이 사람의 등판으로 다시 한번 살떨리는 긴장감이 동아시아에 흐르게 되니 바로 누르하치 등장입니다.
여진족은 크게 건주여진, 해서여진, 야인여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중 조선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여진족은 건주여진으로 세조가 이시의 난을 진압한 직후 그 토벌군을 그대로 압록강을 건너게 해서 조선에 대한 대대적 보복을 준비 중이었던 이만주와 그의 세력들을 일망타진합니다. 이로써 건주여진은 사실상 소멸되어 버리고 한동안은 쥐죽은 듯이 살아가게 되죠. 다른 여진족들과의 완충작용을 하던 건주여진이 조용해지자 지금의 블라디보스토크에 살던 야인 여진들이 조금씩 두만강 유역의 육진 지역을 약탈하긴 하지만 이전의 건주여진만큼 심각한 건 아니었죠. 야인 여진은 세 여진족들 중에서 가장 세력이 약하고 가장 부족 단위로 흩어져 있던 여진족이라 외교니 국제정세니 교역이니 이런 개념 없이 하루 약탈하고 하루 연명하는 그런 쪽이었기에 그렇게 거대한 위협은 아니었거든요. 그 사이 조선의 국력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점점 약해집니다. 군 기강은 해이해지고 군사훈련 다 패스하고 게으르고 현장 경험 없는 장교들 부임하고 무기관리 엉망이고 돈 많은 사람들은 군대 안 가는 등 군사력에 저해시킬 수 있는 모든 사회적 현상이 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조선 중기는 사환이 모니해서 내부적인 정치 투쟁에만 신경이 쏠리고 정말 이 사회적인 개혁에 대해 운운하는 사람은 없거나 있어도 너무 나댄다며 제거 대상 1호가 되었습니다. 군사력뿐 아니라 정보력, 외교력 등 전부 다 나약해지고 있었죠. 자, 그리고 만주의 주인은 점차 해서여진이 장악해가고 있었습니다. 해서여진은 건주여진보다 훨씬 더 위쪽인 송화강 유역, 왜 그 옛날에 저희 부여가 있었던 곳, 이곳에 거주하던 여진족인데 원래 건주여진과 세력이 비등비등하다가 건주여진이 명나라와 조선에게 개박살난 뒤로는 해서여진이 만주의 강자로 급부상했죠. 해서여진은 조선으로부터 조금 멀리 있었기 때문에 조선 정부가 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었습니다. 명나라가 얘네 때문에 조금 골치 아파했죠. 명나라도 조선이랑 건국된 시점이 큰 차이가 나질 않아서 국가가 부실해지는 시점도 조선이랑 비슷했습니다. 과거 조선과 함께 건주여진을 외교와 무력으로 컨트롤하던 명나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러니까 해서여진은 더 빠르고 더 쉽게 커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해서여진의 확장에 제동을 걸지 못한다고 생각하던 찰나 누르하치가 등장하죠. 이 누르하치는 건주여진의 부족장이었습니다. 누르하치의 할아버지가 건주여진을 구성하는 수많은 부족들 중 어느 한 부족의 부족장이었는데 이 누르하치의 아버지와 계모가 누르하치를 좀 많이 싫어했나 봅니다. 눈칫밥 보이던 누르하치는 이른 나이에 부족에서 쫓겨나듯 나와버리는데 이때 누르하치의 아버지는 누르하치에게 일말의 재산도 나눠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르하치는 20대 초반의 나이에 지금의 중국 심양시에서 상단을 꾸립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심양시가 중국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어서 나름 큰 도시였고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상단의 규모를 확장해가는 누르하치에게 뜬금없이 기회가 찾아옵니다. 당시 여진족의 세력 균형을 컨트롤하던 명나라의 담당자 요동총관 이성량은 해서여진을 벼르고 있었습니다. 이성량은 해서여진과 전면적으로 토벌하기가 애매해서 이 건주여진과 해서여진을 서로 싸움 붙이게 하려 했답니다. 누르하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거느리는 부족이 바로 이 명나라 이성량 편을 들어주어 해서여진과 싸우는 건주여진의 한 부족이었는데 이성량이 이들과 연합하여 타 여진족들을 토벌하다가 명나라 병력이 누르하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까지 죽입니다. 명나라 군대가 왜 자기네 편을 들어준 누르하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죽였는지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누르하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자 가출한 누르하치는 이 상황을 기회로 삼기로 합니다. 1583년 누르하치는 고작 부하 13명을 데리고 처음 거병하여 천재적인 군사적 재능을 발휘하면서 가까운 부족에서부터 차례차례 복속해 나갑니다. 그의 나이 25살 때였습니다. 누르하치는 심양에서부터 압록강을 거쳐 두만강까지 부족들을 이 동쪽으로 쭉 밀고 나갑니다. 이 갑자기 누르하치의 등장으로 이만주 토벌 이래 별 볼 일이 없던 건주여진이 급속도로 세력이 커지는 겁니다. 사실 누르하치의 성장에 명나라도 크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건주여진이 좀 커야 해서여진을 막을 수가 있다고 본 거죠. 그동안 건주여진이 부족 단위로 흩어져 약해져 있는 동안 두만강 유역은 야인 여진들이 신나구나 하고 차지하고 있으면서 배고플 때마다 조금씩 조선의 육진 지역을 약탈하고 그랬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누르하치가 이 야인 여진들을 싹 밀어버리고 하필 그 지역에 대규모 흉년까지 들자 배고픔에 이성을 잃은 야인 여진의 여러 부족들이 뭉쳐서 조선으로 쳐들어옵니다.
당시 조선으로 쳐들어온 야인 여진을 거느린 부족장이 니탄계였는데 1583년 두만강을 건너 조선을 대대적으로 침공한 이 야인 여진의 습격을 니탄계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이 니탄계의 반란에 진압한 사람이 바로 조선의 신립 장군입니다. 신립은 직접 기병대를 이끌며 니탄계의 1만 병력 여진의 돌진에 수천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신립과 신립의 기병대는 조선에서 영웅칭송을 받습니다. 니탄계의 부하 족장들은 바로 수그리며 조선에 항복하겠다고 했지만 이놈들을 마냥 믿을 수가 없다며 조선의 한 장교가 이 족장들을 유인해 족장 전원 그 목을 베어버린 일이 있었는데 그 조선의 장교가 누구일까요? 맞춰보시겠습니까? 정답은 당시 북방에 근무하고 있던 이순신이었습니다. 이 이후로도 몇 년간 누르하치가 세력을 뻗치면서 거기서 밀린 야인 여진들이 계속 조선 국경 지역을 침범해 오는데 그러니까 딱 이 시기에 여진족과의 전투 횟수가 갑자기 많아지는 겁니다. 그 중 하나가 1587년 조선군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이순신이 혼자 하드캐리했지만 상관 이일의 눈밖에 나 모함을 당해 첫 번째 백의종군을 당해야만 했던 녹둔도 전투도 있었죠. 다시 누르하치로 돌아오자면 1588년 정도가 되면 누르하치가 건주 여진 전체와 야인 여진 일부까지도 통합해내고 명나라로부터 건주 좌위의 총책임자 도독 첨사에 임명됩니다. 바야흐로 과거 먼터무 이만주의 세력을 회복했던 거죠. 이때 나이 30살이었고요. 누르하치가 이 정도로 커질 수 있었던 건 명나라 정부가 누르하치를 해서 여진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마로 키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여진의 어느 부족이든 명나라와의 교역이 생존과 세력 성장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명나라 정부는 자국과 교역할 수 있는 권리를 증서로 만들어 여진 부족들한테 뿌렸는데 누르한치한테는 거의 뭐 다 몰빵하듯이 다 주고 네가 알아서 네 부족들한테 분배해줘라 이러니까 전부 누르한치한테 붙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로부터 몇 년 뒤 동아시아에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터집니다. 한국은 물론 중국까지 흔들어 놓았던 바로 그 대규모 아시아 세계대전,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싸운 임진왜란이 왜 누르하치와 상관이 있냐고요? 임진왜란은 일본이 한국과 만주를 거쳐 중국으로 들어가 대륙 정복을 위해 일으킨 전쟁입니다. 그래서 명나라도 원군을 파병해준 거고요. 그런데 아직 명나라 원군이 조선에 파병되기 전이었던 1592년 8월, 그러니까 임진왜란 발발한 지 4개월쯤 됐을 때 누르하치가 선조에게 먼저 파병 여부를 제안해옵니다. 이때 이미 선조는 수도 한양을 탈출해서 지금의 신의주에 있었거든요. 누르하치랑 굉장히 가까이에 있었던 거예요. 아직 명나라 원군이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지만 류성룡 등 일부 신하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거절합니다. 이유는 여진족 쟤네가 아무 이유 없이 도움의 손길을 먼저 제시할 놈들이 아니다. 우리가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면 언젠간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해 올 것이며 무슨 꿍꿍이가 있기 때문에 거절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맞는 말이긴 합니다. 여튼 누르하치는 명나라와만 서포트를 받았지 조선이랑은 별다른 접촉이 없었거든요. 이 누르하치가 만주의 제1인자로 거듭나려면은 조선과도 관계를 회복시켜서 뭐 교역을 한다든지 조선이랑 뭐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막바지였던 1598년 1월에 누르하치가 한 번 더 파병 제안을 했으나 이번에도 조선 정부는 거절했죠. 비록 누르하치가 직접적인 군사 원전은 없었지만 도움을 아주 안 받은 건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선조가 피신가했던 신의주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진족 약탈이 성행했던 곳이고 여진족들이랑 상당히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여진족들이 압록강을 또 넘으면 조선은 위아래로 샌드위치 당할 형편이었습니다. 최소한 누르하치가 일본이랑 연합해서 조선을 공격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이었죠. 더불어 누르하치의 건주 여진은 임진왜란을 통해 아무런 이득을 못 본 것도 아닙니다. 조선에 파병을 간 명나라 원군 상당수가 원래 여진족들을 컨트롤하던 요동병력이었단 말이죠. 이 명나라 요동병력 태반이 조선에서 군사를 많이 잃고 오니까 여진족에 대한 요동병력의 통제력이 심각하게 약해진 겁니다. 이 틈을 타 누르하치가 명나라의 송곳니를 꺼내기 시작하는데요. 자신을 키운 명나라를 상대로 싸우기 시작하는 누르하치, 그리고 이 판에 끼기 시작하는 조선의 광해군까지 조선과 여진족 6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난번 누르하치가 등장한 조선과 여진족 5편에 이은 6편입니다. 1592년 한반도에 임진왜란이 터지자 명나라 정부가 요동의 병력을 조선의 증원군으로 파병합니다. 기존 여진족들을 통제하던 병력의 공백 상태가 오자 만주 지역은 다시 들끓게 되는데요. 명나라가 바보도 아니고 여진족을 컨트롤하는 요동의 병력을 안심하고 조선에 보냈다는 건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는 구석이 바로 누르하치였어요.
이 누르하치가 건주 여진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 명나라가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었습니다. 이유는 만주 최강 부족이었던 해서 여진을 건주 여진의 누르하치가 막아주길 바랬던 거죠. 해서 여진과 건주 여진의 힘이 균형을 이루니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것이고 아무도 명나라에게 으르렁거리지 못할 거라고 확신한 채 명나라는 요동 병력을 조선에 투입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명나라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명나라가 요동 병력을 막 조선에 투입시켰을 시점인 1593년 해서 여진과 건주 여진 사이에서 만주의 패권을 두고 대규모 전쟁이 발발한 겁니다. 통합된 건주 여진을 치기 위해 해서 여진의 9개의 부족이 연합하여 무려 3만의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이에 반해 누르하치가 반격에 나선 병력은 고작해야 1만 명, 병력차가 3배나 나는 열세에서 누르하치의 건주 여진이 덜커덕 대승을 거두어버립니다. 이 전투를 구례산 전투 혹은 구러산 전투라고 하며 해서 여진의 9개의 부족이 총동원된 총력전이란 뜻에서 구부전투 혹은 구부지전이라고 합니다. 이 전투로 해서 여진이 개박살이 나고 누르하치가 해서 여진까지 통합하게 됩니다. 만약 임진왜란이 안 터지고 요동 병력이 그대로 있었으면 아마 이 둘이 이 정도로 대규모 전쟁을 명나라가 못 치르게 막았을 거예요. 명나라가 원하는 건 해서 여진과 건주 여진 사이 힘의 균형이었는데 이 힘의 균형이 깨져버렸고 누르하치가 명실상부 만주의 최고 패권자로 거듭나버리면서 만주의 질서가 완전히 재편됩니다. 이러면 그동안 사이가 좋았던 명나라와 누르하치의 관계가 긴장될 수밖에 없고 조선도 임진왜란 도중이지만 누르하치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선조는 임진왜란 도중에도 계속 누르하치와 여진족 문제를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1596년은 한창 휴전한다느니 뭐한다고 해서 잠시나마 임진왜란이 소강상태로 접어든 시점이었는데, 이때 신충일이라는 장군을 누르하치에게 보내서 정탐하게 합니다. 그렇게 귀국해서 신충일이 쓴 보고서가 건주기정독이라는 건데, 이게 지금까지도 만주사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사료로 쓰일 만큼 아주 훌륭한 보고서의 정석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보고서의 골자는 여진족들의 기세가 심상치 않으니 조선은 늘 경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조 다음 즉위한 광해군은 거의 즉위하자마자 오랑캐의 공격에 대한 방비책에 있어서 온갖 노력을 다 해야 한다. 척후병들을 멀리까지 파견하고 봉수대를 잘 관리하며 정보원들을 잘 활용하고 군유를 잘 잡아놔야지, 안 그러면 천혜의 요새가 있더라도 오랑캐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다. 조정의 모든 신하들은 태연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여진족에 대한 방어를 각별히 강조했습니다. 또 즉위한 지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광해군은 함경도에 막대한 양의 무기를 보내기도 했으며 대규모 화약을 수입해 총통 제작에 대한 특별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누르하치는 구부전투 이후 아직까지 복속하지 않은 해서 여진의 잔당 부족들과 야인 여진까지도 완전하게 차근차근 정복해갔으며 본인의 위치를 위협하는 내부의 적들을,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정적이었던 동생과 아들을 제거하며 여진 사회에서 독보적인 1인자로 거듭났고, 부족장들에 의해 누르하치는 여진족 사회에서의 왕, 즉 칸으로 추대됩니다. 그리고 1616년 광해군 제위 8년째가 되던 해에 누르하치는 아예 나라를 건국합니다. 이 나라 이름이 금이었고 여진어 발음으로는 아이신이었죠. 고려시대 때도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운 적이 있어서 그때 금나라와 구분하기 위해 후대의 사람들은 누르하치의 금나라를 후금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라 혹은 국가를 여진어로 구룬이라고 해서 이 누르하치가 세운 국가명을 그들 발음대로 읽으면 아이신 구룬입니다. 결국 중국이 그토록 못하게 막으려고 했던 여진 통합이 이루어졌고 하나의 국가가 나온 거죠. 이제 누르하치가 명나라를 공격하는 일은 자명했습니다. 누르하치는 7대 한이라고 알려진 명나라를 공격해야 하는 이유 7가지를 발표하고 1618년 지금의 중국 요량성 무순을 손바닥 뒤집듯 손쉽게 점령합니다.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명나라는 아무리 임진왜란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누르하치가 무순을 점령한 건 임진왜란이 끝나고도 20년이나 지난 시점인데 아무것도 안 하다가 누르하치에 대한 모든 무역을 중단시키고 토벌을 위한 군대를 모집합니다. 총사령관은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원군을 이끌었던 요동경략 양호. 양호는 47만이나 된다고 떠벌렸지만 실제로는 10만 정도였고요. 이 조선에도 원군을 파병하라는 서신을 보내죠. 여기서 광해군이 멘붕에 빠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광해군도 여진족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북방의 경계태세를 강화해 놓았단 말입니다. 방어할 생각하고 있다가 생각지도 않게 나가서 싸우게 생긴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광해군이 명나라가 아닌 여진족을 도와줬어야 했다고 말하는데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누르하치가 조선 넘볼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이 누르하치가 후금을 선포하는 시점에서 언젠간 무조건 여진족이 한반도로 들어오는 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나라를 건국한 북방 유목민족들의 국가가 중국이랑 제대로 한판 붙기 전에 한국 침공은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고려시대 때 숱하게 봐왔잖아요. 그런데 뭘 믿고 누르하치를 도와준답니까? 그렇다고 명나라 편에 붙자니 명나라가 질 것 같아요. 최선은 병력을 안 보내주고 중립을 지키는 건데 그럴 수도 없는 상황. 그리고 광해군이 누굽니까? 세자 시절에 한국 곳곳을 돌면서 전쟁의 참상을 온몸으로 보고 겪은 사람 아닙니까? 광해군은 전쟁을 극도로 꺼려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광해군은 처음에는 시간을 끕니다. 요동경략 양호가 광해군이 파병하기를 싫어한다는 걸 눈치를 채자 조선은 비겁한 나라라며 공개적으로 비난합니다. 당시 조정의 신하들은 붕당을 막론하고 전부 명나라한테 병력을 보내주자는 의견이었죠. 별 수 없이 광해군은 1619년 2월 21일 강홍립 장군을 도원수로, 김경서 장군을 부원수로 삼고 1만 3천 명이 압록강을 건넙니다. 가보니까 아주 개판인 겁니다. 병사들 군기도 빠져있고 무기 상태도 엉망이고 양호는 병력을 4개로 나누는데 조선군이 편제된 부대는 동로군으로 유정 장군이 지휘하는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로군의 병력이 얼마 안 되자 중국어를 엄청 잘했다고 하는 강홍립이 유정에게 징원 요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정은 지휘관인 양호와 사이가 안 좋다며 징원 요청을 해봤자 안 보내준다면서 요청도 안 합니다. 양호가 쪼갠 4개의 부대는 각자 루트를 따라 사르후라는, 우리말로는 심하라는 곳에서 집결 후 누르하치의 본진인 허투알라로 공격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누르하치가 마냥 기다리기만 하겠습니까? 이 누르하치는 기병대를 끌고 나가 기습을 했고 4개의 부대 중 남로군을 제외한 모든 부대가 다 전멸했습니다. 물론 조선군이 있던 동로군도 깡그리 격파됐죠. 유정은 화약으로 자폭해버리고요. 그나마 조선군이 대포로 잘 싸웠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전투였죠. 강홍립은 이 살아남은 조선 병력을 이끌고 산자락에 진을 치지만 누르하치 부대에 포위되어 있었고 결국은 투항합니다. 이 전투가 그 유명하디 유명한 사르후 전투 혹은 심하 전투입니다. 이 외교를 흔히들 광해군의 중립외교라고 알고 계시죠? 강홍립이 출병하기 전에 이 광해군이 강홍립에게 상황 봐서 잘 판단하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고, 이 말을 들은 강홍립이 안 싸우고 투항했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일화의 출처가 확실하지 않아서 마냥 믿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현장에 나가 있던 강홍립에게 광해군이 편지를 보내기는 합니다. 내용은 명나라 장수들의 지휘를 꼭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 지지 않을 방도만 찾으라는 편지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싸우는 척만 해라 라고 해석하기에는 비약이 심하죠. 그리고 조선군은 명나라 군대보다 더 열심히 싸웠고 정말 많은 수의 조선군이 여기서 전사합니다. 이걸 두고 싸우는 척이라고 할 수도 없죠. 또 강홍립이 투항할 때 원래 조선은 여진족과 싸울 마음이 없었다고 했는데 항복하는 자리에서 그냥 형식상 하는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도 좀 그렇죠. 그래서 이 중립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 많은 학자분들도 이제 더 이상 중립외교라는 단어를 안 쓰려고 하시고요. 여하튼 사르후에서 명나라가 제대로 누르하치에게 깨지면서 후금, 명나라, 조선 3국의 정세가 한치 앞을 모르게 됩니다. 광해군은 계속 외교 스릴러를 찍고 있고 이제 명나라의 산소 호흡기만 떼면 되는 상황에서 누르하치의 팽창에 제동을 건 명나라의 영웅이 등장합니다. 이 다음부터는 7편에서 이어집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